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세미나를 하는 테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생존, 생리적인 의식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동체의 권력의 중심, 가치의 중심은 역시 그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의 생활 공간 혹은 통치 공간에도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그 조선 초기에 이제 세워졌고 임진왜란 때 무너졌다가 한 200년간을 폐허로 방치됐다가 흥성대원군이 주도해서 물론 이제 풍양조씨 누구니까 소명세자 부인인 신정왕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 뒤에서 사실은 바람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재건을 이제 중건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 관광객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이패스하는 그런 것들만 찝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걸 놓치고 있다. 조선시대도 여전히 우리 아주 상고대에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상징체계, 메타포,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이 전승되지 않았지만은 불절되기도 했지만 의문이 살아서 전승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아마 쭉 둘러볼 겁니다. 그걸 둘러보기 전에 우선 이 모든 그 해석과 어떤 관찰의 툴이 있는데요. 그 툴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우주론입니다. 음양오행. 천부경이라는 게 있고, 천부경의 주석사라고 할 수 있는 삼일신고. 삼일신고를 공간과 시간으로 펼치면은 그게 하도와 낙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요소들이 어떤 뭐랄까 정치 공동체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도 조선 왕궁에도 표현이 됐을 수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화체계는 대대로 왕조를 거치면서 전승이 되니까. 물론 그게 색이 옅어지고 흩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흔적이 남을 수 있다. 고대, 상고대 그러한 천부경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천지인 셋을 합하면 그것이 이제 인간이 추구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음양오행론이라고 하는 툴, 우주관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 우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사상을 땅에다가 쫙 뿌리면 뭐가 나오느냐? 풍수 사상이 나옵니다. 풍수 아시죠? 풍수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 왕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양택, 사는 집, 음택, 죽어서 들어가는 집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음양오행 풍수 사상도 당연히 도성의 설계라든가 경복궁의 배치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연역적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저기 인왕산이 보이시죠? 인왕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이게 지금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왕산은 500호가 됩니다. 그러면 자청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청령이 보이나요? 저거 아닙니다. 저거 아니고요. 저거 종묘 뒤쪽이고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무학대사가 그렇게 한탄하고 계속 불만을 제기했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풍수, 음양오행론의 핵심은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음과 양이 균형이 맞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균형이 깨지면은 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온갖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렇게 인왕산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힘이 센데 이 200호는 힘이 센데 자천은 힘이 약하면은 무학대사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이게 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600년은 갑니다. 600년은 가는데 대신 장자가 힘을 못 쓰고 우베코는 이 장자가 아니면 이제 둘째, 셋째를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계속 둘째, 셋째가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였어요? 왕이 천탈전에 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척이 힘을 씁니다. 외척은 옳은 우베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베코가 뭐냐? 여기서 보이지 않을 정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은 해화동하고 해화동 뒤에 고려대 안암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요새 캐대원 때 유명한 무대가 되는데 어딘지 아세요? 낙산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나지막 해가지고 산같이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무학대사가 이 정도진 여길 정했다고 남양으로 경복궁 진다 그럴 때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정도전은 이 정도전의 의견에 반대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인왕산 저 기운정거를 뒤로 해서 동쪽으로 궁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태종의 승낙을 받고 나온 창덕궁과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이 문이 어느 쪽이죠? 홍화문이 방향이? 창경궁의 홍화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예. 그 창경궁의 그 정전도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게 이제 무학대사가 바로 이 서울의 지세를, 한강도성의 지세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그 대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복궁은 세종이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세종의 궁궐이라고도 이름을 불렸어요. 세종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좋아했는지 들어가서 우리가 뭘 확인하려면 세종이 거쳤던 강령전과 그 뒤에는 교태전, 그 다음에 세종이 정무를 받던 사정전에 엄청난 지금 아직까지 풀지 못한 미스테리가 있어요. 어느 동양의 어느 뭐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전각 배치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사정전은 전각을 3개, 뒤에 있는 강령전에는 5개, 마치 삼재 오행과 같은 형태로 배치가 돼 있어서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아마 세종이 그게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또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훈민정음의 모든 제자 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삼재 오행 원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음절은 초성, 분성, 종성 3개로 합쳐져야만 소리가 났습니다. 음소가 아무리 있어도 3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이게 뭐예요? 천지음이 합해져야 생, 대사합육, 생.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에너지에 발사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초성, 분성, 종성 다 오행의 원칙에 따라서 변태를 할 수가 돼 있어요. 자음도, 모음도, 종성도. 그게 뭐냐면은 체를 3원, 3제로 해서 각 초중성이 오행으로 변태, 둔갑을 할 수 있는 그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원리를 만들 때 세종이 거치했던 장소가 바로 3원 오행의 구조로 된 사정정과 강령제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종이 그 배치가 마음에 들어서 경복궁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서울의 기본적인 풍수에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면은 풍수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동적인 거, 바람과 물, 그죠? 바람과 물은 동적인 거잖아요. 그 양의 기운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정지한 것들 뭡니까? 산, 땅 이런 거 정지해 있잖아요. 정지한 건 음이잖아요. 동적인 양과 음이 조화롭게 배치가 돼야 거기 사는 사람들이 편안한 겁니다.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서울에는 뒤에 저기 보이는 저 북악산, 저기 옛날엔 백악산에 불렸어요. 백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에 우베코, 인왕산, 좌쪽에 좌청룡, 낙산이 있죠. 그 다음에 저 남산이 바로 이제 안산이 됩니다. 태백산의 기운을 뻗쳐가지고 백악산까지 와서 딱 멈춘 곳 있잖아요. 멈춘 곳. 설 자리가 되는 겁니다. 부제가
좋은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시면은, 이제 북악산이, 백악산이 그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근데 이 모래 기운이 바람을 가두고, 이렇게, 다음에 저 용맥에서 흘러나온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물 기운이에요. 물이 강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가 멈춰가지고 기운을 막 가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강이 있고, 그래서 배산임수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무튼 이 기운이 남쪽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막는 게, 그게 이제 안산이 안산이 딱 버티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뭡니까? 서울이 형태를 띠고 있다. 크게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경복궁 안에도, 이제 동서남북에 그런 식으로 음양오행에 정신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거 하나씩 볼 건데, 우선 이 경복궁의 동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은 건춘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춘문. 춘자가 들어가 있죠. 춘화 추동 음양오행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서쪽에도 문이 있는데 시작하는 게 영자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름이 뭘까요? 영춘문이 되는데, 북쪽에는 근데 이름을 신무문이라고 붙였어요. 신무문. 현무에 무자를 따왔어요. 그것도 음양오행이죠. 우리가 음양오행을 시간으로 춘하추동이고 공간으로 치면은 동서남북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신으로 또 배속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신 배속을 하면은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 그죠? 동쪽은 청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쪽은 백호. 오른쪽이 서쪽이 됐고, 동쪽이 이제 청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신문이라고 한 것은, 그건 뭐냐면은, 사신도에서 따온 거예요. 사신도 따와서, 그래서 신문이라 이름을 붙였고, 근데, 여기 가문은, 이름이, 독특하게, 뭐, 춘하추동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오행을 인간의 어떤 그 도덕에 비추면은 뭐가 되냐면 인의예지신이 됩니다. 인의예지신. 그래서 동쪽은 흥인지문이잖아요. 남대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순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쪽 가을은 일자를 붙이기 때문에 서쪽에는 큰 문이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도미문이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철저하게 음양오행으로 이제 서울 모든 도시계획을 했는데, 이상하게 광화문은 거기 딱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광화문을 누가 이름을 졌다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온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그럼 세종대왕이 왜 저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한데, 일반적으로는 저 광화문의 뜻은 임금의 그 아주 큰 덕이 그 빛이 되어 백성들한테 쫙 비쳐라, 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 경복궁에 남아있는 선가적인 요소들을 채집을 하면은 어쩌면 저기 말하는 광화문의 광자가 선가 문화의 빛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도가 선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광. 아마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방팔선에서 가장 파워가 센,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여동빈. 실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의 책이 태울구마종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계속 뒷얘기만. 어떻게 하면 밖으로 뻗어나간 빛을 돌려서 내 안에 가둘 것인가, 내 하단전에 채울 것인가,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핵심 키워드인데, 근데 그 광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우리 한민족의 문화 코드이기도 하다. 우리가 백이민족이고 빛을 숭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는 뭐냐면 피닉스는 빛의 상징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새. 그 다음에 삼보고도 사실은 더 빛이거든요. 우리가 빛을 숭상하는 문화 코드가 있는데, 그 문화 코드하고 어쩌면 연관성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월대라고 하는데요. 이 월대는 사실은 세종대왕이 이걸 만들고 싶어 했는데 가뭄이 들어서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대원군이 이거를 중건을 하면서 이 월대를 근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월대 기능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기능도 했지만 왕이 아마 세종은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백성과 대면 미팅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쓰려고 했을 겁니다. 내정 때 이 앞에 그 전철 철로를 부설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망가뜨렸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복원된 겁니다. 이렇게 저기 보시면 괴상들이 보이시죠? 괴상. 저 괴가 태조 이성계 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은 경복궁 중건할 때 있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아요. 딱 보면은 저 순서가 보이잖아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저 보면 저거는 8개에 배치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복기 8개도는 하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문양 8개도는 낙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고유로 개발된 정약 8개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데 이 배치를 보면은 저 8개는 문양 8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양 8개도. 문양 8개도는 낙서처럼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람을 성숙시키는 우주의 구론적인 힘, 문화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보는 게 문양 8개도입니다. 하도는 이 태복희가 용의 그 등에다가 등짝에다가 이렇게 하도를 그렸다. 용마와 함께 나왔다 그러고, 낙서는 단군이 거북이의 등딱지에 그려가지고 그걸 풀어줘가지고 이제 이거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 문양 8개도 정신을 밝혀가지고 이제 정치를 잘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천장에 거북이가 보이시나요? 거북이가 있죠? 저기 신구, 저 등딱지에다가 낙서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말이 보이나요? 말이 보이죠? 말의 등딱 2개에다가 이제 하도를 그려가지고 태복희 씨가 하도를 완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서와 하도가 좌우 균형을 잡고 딱 균형을 잡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왕이 지나가는데, 왕의 상징은 수화가 교호하면서 이렇게 작동하는 이 천자의 상징물이 뭐냐면은 용과 봉이에요. 용봉.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천장에는 봉황이 있죠. 봉황. 우리가 홍사문에 보면 너무 홍사문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용과 봉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용과 봉황이. 근데 너무 명확하게 용과 봉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용봉 수화 문화가 있었다, 철학체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 도양사상적인 철학 체계를 투영하지 않으면은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산 시대에 이미 용봉 수화 일체 철학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수화 교구. 물과 불이, 내 심장은 물이고 심장은 불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다는 걸 암시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홍산시대에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그런 유물이 있었냐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용봉이 있다고 한다면. 홍산은 나왔어요. 중국 고고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견 성과라고 얘기하는 남신소도상이 나왔고 우화량 여신상이 나왔잖아요. 둘 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심장과 심장의 물과 불의 교호작용, 용봉 교호작용을 하는 행위를 하는 유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근데 왕은 수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신 집중 1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쏘면은 백발백중이 돼요.
제가 국궁을 해봤지만 국궁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다리에 힘을 주고 하단전에 힘을 넣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잡는 데가 활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활을 잘 쏘는데 왕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몽, 또 태조 이성계. 활을 잘 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고유 문화에는 국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예가 아니라 심신을 수련하는 마음의 집중을 수련하는 한 중요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료에 보면은 이 화랑뿐만 아니라 고대의 귀족의 자제들은 말 타고 활쏘로 책 읽는 거, 이것을 핵심 교재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경복궁은 앞에 보시면 해태가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해태 앞에서 만났잖아요. 해태는 해태의 기능은 삿된 기운이 어른거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벽사의 기능이 있어요. 벽사. 근데 이 해태가 왕궁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왕궁이 단순히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뭔가 신성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신사에 가면은 신사 입구에 반드시 고마이누가 있어요. 한국견. 고마이누가 뭐냐면은 이 벽사의 기능을 해서 삿된 기운이 범접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 해태도 왕궁 근처에는 신성한 구역이니까 근처도 오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왕궁부터는 속세와 구분되는 신성한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뭐냐면은 왕이 신성성, 그런 문화 체계가 어디서 발견되죠? 단구 왕검에 나오잖아요. 단구 왕검은 단순히 왕이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신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이 신과 늘 소통하고 신의 뜻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야만이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그런 문화 체계가 흔적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해태를 봤을 때도.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화문. 광화문에 대해서 아까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이 전체를 우리 한번 둘러보고 나면은, 어쩌면 광화문에서 말하는 광의 뜻이 좀 어렴풋이, 짐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 생각하는데, 이따 끝날 때쯤 우리가 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그 빛의 광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흑내문을 넘어서 이제 광화문의 두 번째 문을 지나 들어왔고요. 들어가면은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경복궁이 평지에 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계단을 올라왔나요, 내려왔나요? 분명히 계단 올라왔죠. 오른쪽 한번 보세요. 저기 점점점 위로 단차가 생기고 있죠. 그렇죠? 저거 뭘 보이는 겁니까? 저거는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경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사가 되었다는 거. 경사가 진 것은 배수에 유리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배수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뭡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개성의 많을 때는요, 훨씬 가팔라요. 많을 때는 훨씬 가파르게 왕궁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비를 가봤는데, 사비 역시 왕궁이 가파른데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평한데, 뭐 영국, 프랑스처럼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하고 왕궁이 일체가 된 듯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은 왕이 거치하는 것도 물론 이제 배수도 편하고 위에서 내려가 보는 거 있겠지만은 내가 산에 있는 존재다.
선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건 혼자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지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만월대가 완전히 가파른 산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독특하게 우리가 이제 물을 넘어오면은 왕궁에 들어왔잖아요. 신성한 구역에 들어왔어요. 근데 신성한 구역에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신하들이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이게 금천교입니다. 금천교. 금천교 이름은 금알금, 내천, 다리교. 뭐냐면은 뭘 금한다 그럴까요? 못되고 삿된 마음을 금하라는 거죠. 소도라든가 신성한 구역은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화 금자 같은 금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이 말랐지만은 이 금천교를 지나면서 이제 속세를 벗어나서 신성한 왕이 있는 구역으로 들어간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정문을 지나서 근정전, 이 경복궁의 가장 큰 정전이죠. 여기서 이제 뭐 사신을 응접하거나 국가적인 대행사를 했던 그런 근정전인데, 이 근정전에는 기가 막힌 사인이 있어요. 근정전을 이제 그 초대 총독이 경수국치 이후에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저기 그 근정전의 옥좌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왕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앞에 앉아가지고. 자, 그럼 들어오시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월대, 저것도 월대라고 부르거든요. 월대 올라가가지고 저 천정도 보고 이제 그 1월 5학도가 있는 뭡니까, 어좌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아마 지금 개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있는데, 하나가 못 보는 게 뭐냐면은 이 경복궁의 천정을 보시면 프랑스인인가가 찍은 사진인데, 천정에 용 두 마리가 어울려 있는 게 있는데, 희한하게도 다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데 이 발톱이 7개예요. 발톱이. 그래서 칠조룡이라고 불러요. 칠조룡. 아니, 발톱이 7개, 그게 뭐 대수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리학적인 세계관에서 천조체제라고 한 질서에서는 엄격한 미개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5개를 쓰는 거는 중국의 황제가 쓰고, 제국인 조선의 왕은 발톱을 4개나 써야 되고요. 왕세자는 3개 쓰고,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는 지금 막 복원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5개로 돼 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엄격하게 아마 지켰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덕궁에 어디가 보니까 인정전인가 보니까 제 기억에는 5개였던 것 같아요. 4개. 근데 여기 천장에는 무려 7조령. 그죠? 그게 상당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대원군이 왜 발톱을 7개까지 됐을까에 대해서 학설이 분분한데, 그 중에 한 학설이 이제 대원군이 미워했던 게 이 노론의 안동김 씨가 그 왕권을 계속 흔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도 중건했지만 이참에 우리는 이렇게 배짱 한번 객기를 부려보자 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대원군이 그렇게 왕의 아버지인데 객기로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그럴싸한 게 뭐냐면은, 동양에서는 땅에는 황제가 있고요, 한면에는 상제가 있어요. 상제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통치라는 게 황제죠. 상제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황제가 타고 다니는 마차 같은 거예요. 하늘을 돌면서.
북두성, 두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북두성이 도는 중심이 뭡니까? 북두성이 도는 중심. 중심별.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서가 동가에서 뭐라면 태일성이라고 불러요. 태일성. 그래서 북극성과 태일성의 제사 지내는 거를 초제라고 해요. 초제. 초제를 지내는 거를 도가에서 했고요. 우리 선가에서 했거든요. 그게 이따가 잠깐 들리겠지만은, 소격전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근데 조선왕조 내내 유림들이 소격전을 없애라 그렇게 상소를 올려요. 그 다음에 용산에 원구단이 있었어요. 지금 조선호텔 말고. 왜 원구단이 있었냐면은 무학대사가 이 풍수적으로 모자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용산에다가 원구단을 해야 그 비보가 된다. 그래가지고 원구단을 했고 몇 차례 거기서 천재도 지내요. 근데 신하들이 전쟁 긍긍해요. 아니 어떻게 제국의 임금이 감히 명나라 황제가 하는 천재를 모십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격전도 없어지고 원구단도 거의 못 쓰게 됩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이 실제로 조선시대 때 명나라 사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렇게 천재를 지내고 이제 뭡니까 태일성과 북극성에 뭡니까 초제를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박씨죠. 호박씨. 겉으로는 사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도 천자국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원군이 권력을 잡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흥선대군이 정말 불황아처럼 그러고 다녔잖아요. 자기 뭡니까 빚을 숨기고 이제 안동김 씨한테 아부하고 살아서 몇 10년을 살다가 정권을 잡았는데 결정에 누가 도와줬습니까? 맞아요. 신정호하고 조대비인데 조대비가 누구의 마누라인지 아세요? 조선의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하나인데 독살로 추정되는 효명세자,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그렇게 뛰어난 왕자였어요. 그 일시 섭정도 했어요. 근데 섭정이 아니라 뭐죠? 실제로 순조 밑에서 정치됐는데 결국 안동임 씨한테 당했다고 보는 거죠. 희한하게 창덕궁에 가보시면은 그 영특했던 효명세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영경당이라고 그래요. 비원에 가면 있습니다. 비원, 영경당. 영경당에 보시면은 동북방에 조선 왕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문에 있어요. 그게 바로 태일문. 천부경에 태일문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태일이 뭐냐면은 태일성의 기운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신, 본태양, 악령 이라 해가지고 태양 빛을 그대로 받은 인간,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된 인간, 대삼합육된 인간, 그 인간이 됐을 때 온전히 무라일체 경계에 들어가서 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인간이 되고 그런 인간이 통치를 하면은 홍익인간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정치 철학인데 그 태일문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태일문 사진을 찍느라고 애를 먹었던 데 있는데 태일이 뭐냐면은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을 말하는 태일성 말하는 건데 태일이 실제로 현상계에 임무를 줘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는 상제한테 일을 시켜요. 상제한테 옥황상제죠. 옥황상제가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이 현실계의 왕은 내가 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옥황상제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투를 키우는 문화도 있어요. 상투. 우리 홍산문에 옥고가 나와요. 그게 희한하게 뭐냐면은 북극성과 내가 늘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놀랍게도 근정전 천장에 칠조령이 있다고 하는 칠은 북두칠성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조대비가 심실성사를 했죠. 남편이 나는 말이야 우리나라를 더 이상 명나라에 또 쫄다구가 아니라 천자국을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사대모와 유림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 조대비가
딱 보니까 똑똑한 흥성대원군을 이제 뭡니까 시켜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 경복궁은요 사실은 아이디어는 조대비가 낸 거예요. 조대비가 흥성대원군은 실무 책임자였고 그래서 근데 이 근정전 천장의 칠조령의 비밀 이것도 누군가 논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정말 미스터리죠? 북두칠성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왕국, 조선 왕조 때 막판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왜 갑자기 건방지고 객기를 부리면서 북두칠성을 기운을 끌어내리려고 했을까? 그거를 빅데이터 분석하면 재밌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제 그 키워드 분석을 하잖아요. 키워드 분석을 하면은 그 각 왕대의 단군이라고 하는 거 검색된 빈도수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 같아요? 제일 빈도수 많은 게 세종이에요. 세종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단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놀랍게도 고종 때입니다. 고종이 단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를 빅데이터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의 왕들은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무대에 삼는 거예요. 뭐냐면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싶었는데 우주적인 통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은요 정말 정치 사상이 스케일이 남달라요. 온 우주를 내가 담고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월대 동물들이 있잖아요. 저게 12지신이에요. 12지신은 뭡니까? 오행이 땅에 쫙 뿌려지면은 12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10개 천간하고 12개 지지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제 역법이 나오잖아요. 60갑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은 하늘에서는 그 기운을 받고 내가 시간을 통제하는 중심이다. 60갑자를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하는 통치 사상이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을 유심히 보시면은 계속 회랑에 토대가 한 칸씩 단차가 있죠. 단차가 보이시죠? 그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반드시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비탈길이에요, 비탈길. 계속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저 동물들이 다 다른 동물들이에요. 자치령의 진사람이 신우술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 뭐냐면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는 문이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양오행에 따라서. 그 가운데에 이거 모든 동서남북을 지휘하는 토가 있어야 돼요. 토는 인의예지신에서 신에 해당합니다. 미드신. 그죠? 그러면 미드신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궁궐에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시간의 표준을 알려주는 건물이 있어서 그게 뭘까요? 가운데 신자가 들어가요. 보신각. 그렇죠. 보신각에서 소리를 땡 치면 그게 왕이 정해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해서 사람들이 깨우고 일어나고 농사도 짓고. 그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뭐냐면은 공간과 시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간과 시간,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복궁 근정전을 넘어서 이제 임금이 실제로 정무를 받던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앉아가지고 이제 정치를 했던 사정전에 들어갑니다. 사정문, 그죠? 사정문. 세종대왕이 여기서 이제 뭐 황희정승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의정, 좌의정, 의원도 만나고, 여기서 다 한 거고, 한데, 왼쪽에 보시면은 청추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추전. 동서남북에서 서쪽은, 추나투동에서 가을에 해당돼요. 그럼 동쪽에 저기는 무슨 문이 될까요? 만춘절이죠. 철저하게 음양의 균형을 잡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그 정전에 이렇게 정각을 3개를 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국내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고대 그 생태 조경학을 한 정우진 박사가 있고, 그다음에 유펜에서 저 건축학 박사를 받은 이화여대 임석재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예로본 경복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로본 경복궁의 끝물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연구를 아무리 해도 이것은 요 세 개 배치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강령전, 그 이제 상집이죠. 침전인데 강령전에 5개로 배치된 이것은 천부경의 철학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부경의 철학으로 이렇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삼재, 오행, 혹은 삼신, 오제라고 하는 개념은 또 맞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의 핵심이 삼재, 오행이라고 명확히 나와요. 해례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이 맨날 여기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우주적인 철학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문자를 만들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이 정각들이 있는 이 경복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 우주론적 철학과 정합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왼쪽에 넘어가면은 집현전이 있는데, 집현전 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제 신하들과 만들었고, 근데 사실은 집현전 교리들도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훈민정음에.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은 나중에 이제 정인지 성산문 신숙조 이 사람은 나중에 개입을 했고, 대부분 훈민정음 그 작업은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자식들하고 했잖아요. 자식들하고 세조, 문종 이렇게 했다. 임명대군, 또 공주가 하나 있어요. 공주 이렇게. 왜 그랬겠습니까? 극비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이 사업은 죽었다 깨도 알려지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사업이었던 거예요. 성리학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고유의 문화 체계를 백그라운드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리학적인 위계 질서를 완전 정면에서 들이박는 그런 위험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각의 배치 구조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이 삼원오행 혹은 삼재 오행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누군가도 이거 연구를 하면 좋겠어. 이미 아주 스케치하게 뭐 한마디 건드렸잖아요, 임석재 교수가. 근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정각의 배치 구조와 세종대왕의 우주관, 세계관, 그것이 훈민정음과 연관성 해서 이제 한번 논문을 써보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나올 수 있다. 넘어가면 당연히 정각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죠? 5개가 나와야 맞는 거죠. 5개가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는 다 불타 없었지만은 이 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대부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인제는 다 불타고도. 그러니까 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종대왕이 살았던 그 토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자, 보시면 강령전인데 정각의 수를 한번 세보세요. 몇 개입니까? 정각의 수가 몇 개죠? 5개죠. 5개입니다. 자, 음양오행에서 저 왼쪽에는 경성전이에요. 성은 가을에 뜻이 있고 봄은 딴 뜻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성장 그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성. 근데 놀랍게도 이 생성의 개념이 훈민정 해례본에 나옵니다. 생성 개념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특히 모음의 구조에서 오아어가 요야 유효를 될 때 사람이 개입을 하면, 그죠? 우주에 사람이 개입하면 그게 재생이 된다, 그 말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그게 재성 보상이 된다 그래요. 주력에서 말하는 이제 우주가 완성이 되는 그 개념을 재성 보상 개념을 끌고 오는데, 그 생성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일반적인 생성으로 봐도 되는데, 훈민정 해례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꾸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죠. 경회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회로는 우리가 보통 일반 관광객들 보면은 왕이 신하들 혹은 뭐 경례잔치에서 전국의 노인들 불러가지고 파티한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조선 왕조의 철학 체계를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걸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문과에서 석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마뱀을 갖다 놓고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가볼 소격전이죠. 태일성과 북두칠성의 제사를 되는 그 말고 여기서도 이 어디선가에 도마뱀을 갖다 놓고 기우제 지냈다고 그래요. 왜 도마뱀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비를 용이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용이. 네. 용하고 비슷한 걸 갖다 놓고 이제 기우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혜루가 단순히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식에 그 천재에 준하는 중요한 의식도 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전체 도형이 어땠습니까? 네모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방형, 네모방 방형 연못안에 이 경혜루는 모양이 네모죠. 그렇죠? 두 개 네모가 있어요. 두 개 네모. 근데 동양에서는 늘 음양의 균형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네모가 있으면은 네모는 땅을 상징해요. 그러면 하늘은 원을 상징하고 천원지방. 동양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땅이 두 개가 있으면은 둥근 원이 두 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섬이 두 개가 있어요. 있어요. 섬이 둥근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원지방의 철학을 표현한 겁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해지면, 그죠? 대삼합, 육, 생, 모두 생명의 기운이 동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들어져 있는 건 이거는 우주를 표현한 우주.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관광에서도 안 하는 얘기예요. 네, 동양사상을 모르니까, 여기 천원지방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완성이 되죠? 대삼합이 되잖아요, 대삼합. 그렇잖아요. 인간이 저 안에 들어가면 대삼합이 되는 겁니다. 대삼합이 되면 양기가 돌고, 생명이 돌고, 전기가 돌고, 그죠? 그래서, 우리 고유문화에서는 천지인 합한 그 상태에서 인간이 신이 나고 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인간이 신이 나고 흥이 나면 뭘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춤추고 노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저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던 거예요. 경혜루에서. 그래서 모든 문화 중에서 노래와 춤은요, 그 근본이 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로마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hun산 문화에서도. 뭐냐면, 신과 함께 할 때, 천지인이 합해졌을 때,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흥과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자연히 움직여서 춤이 되고, 목소리 타져서 노래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훈민이 해례본에 보면은, 악과 윤려 극회라는 편이 나와요. 노래와 소리로, 윤려 뭡니까? 음양의 근원이거든요? 우주의 음양의 근원. 그거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음양의 근원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능이 그 힘이 나온다. 어디서? 노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깊이 있는, 음악에 대한 철학이에요. 그렇죠? 음악에 대한 우주론적인 철학이잖아요. 그 정도 철학이 있어야 세계를 휘어잡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춤이 나오고. 그게 누굽니까? 요새? 세계를 휘어잡는 음악과 춤? BTS가 부르짖는 게 뭐죠? 빛! 네. 그 빛을 부르짖고 있는데, 빛을 되게 좋아했던 왕이 편에 쓴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광화문. 어쩌면 세종이 우주의 그런 자리에 있는 그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관음이라고 하잖아요. 관음 보는 거잖아요. 빛을 보잖아요. 근데 소리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불교에서도 이미 깊이 알았던 거예요. 빛과 소리는 같은 거라는 거. 양자역에서 말한 것처럼 빛과 소리는 같은 걸 알았고, 빛과 소리하고 인간이 공명할 때 인간이 원래 인간으로 돌아간다. 빛으로 재생한다. 훈민의 해례본에 나오는 거예요. 훈민의 해례본에 나오는 것처럼 재생할 수 있다. 그런 철학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 보시면은 저기 두 개의 하늘이 있고 두 개의 땅이 있다. 천원지방이 딱 있고 천원지방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신이 나서 흥이 나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임금과 백성이
격이 없이 지낸다. 인구가 백성이 술 먹고 격이 없이 지내는 문화가 고구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동맹, 그죠? 그 다음에 무청과 또 뭐가 있어요? 영도. 그런 것들이 이 중국 사람들 보기에 되게 희한한 문화였던 거예요. 얘들은 왜 며칠을 막 술을 먹고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노는데 희한하게 귀족과 왕과 백성이 한데 어울리더라. 계급장 뛰고, 대동에 구행하더라. 현실은 잘 안 되지만 최소한 이 제천 때만은 하늘의 기운을 온전히 받았으니까 내가 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신과 함께 파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흔적이 거의 없어졌다가 끄트머리 잠깐 남은 게 아닐까. 이런 경외로는 음악을 좋아했던 세종한테는 마음에 드는 공간일까 나쁜 공간일까. 궁전 음악을 하는 어느 한 친구가 조금이라도 잘 치면은 딱 지적한다는 거야. 그렇게 정확했다는 거야. 절대 음감인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가장 사랑했던 신화가 장영실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장영실 말고 박연을 이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왜? 음악을 통해서 인간이 윤회를 능히 조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소리와 빛을 통해서, 소리와 빛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그만큼 레벨이 아주 높은 철학을 갖고 있었던 왕인 거죠. 충분히 혼이 통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철학적 사유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경애를 하면, 여기서 경애를 많이 했어요. 신하들하고. 하면, 신하들 죽어라는 거야. 왕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한테 이제, 면하다가, 헛된 소리 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전긍긍했다. 그 정도로, 정조도 그랬고. 근데 세종이 그만큼, 철학의 깊이가 대단했다. 플라톤이 민주정은 차선이라고 해서 차선. 우리 그리스 로마에서요. 그럼 민주정보다 더 높은 정치 체제를 뭐라고 했을까요? 철인. 그 철이 뭐냐면 철학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왕이, 우주의 본질을 깨달은 왕이 통치를 하면은 그때 진정한, 정치의 완성이 된다고 플라톤이 얘기했어요. 우리 조선 왕조 시대 때 제대로 한번 이 왕도 정치가 구현된 게 대략 한 30년간인데 그때 세종 때였고요. 이 경복궁을 가장 사랑했던 임금이 세종이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보면은 자신의 풍수적인 공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공간들고, 그리고 그 풍수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뭐다? 삼재 오행의 철학을 반영해서 만들어낸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작품? 훈민정음. 지금 구글과 모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눈에 불을 켜고 연구하는 훈민정음이 이 환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풍수 오행, 음양 오행의 원리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집약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정말 왕도가 구현이 되고 조선의 중흥기였다고 한다면, 아까 조대비가 야심을 품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푸양제씨 그 신정왕후가 평생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다가 대원군을 발탁을 해서 이제 그 왕정을 이제 다시 세운다 해서 이제 이 조선 왕궁을 새로 주권했는데, 바로 그 땅, 경복궁에서 그 조선 왕조 최대 비극이 일어났어요. 물론 뭐 형제의 난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 군대에 의해서 그 왕비가 처참하게 난자된 그 비극의 역사가 바로 이 경복궁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는 흥인제문 동대문, 그 다음에 신부문 북대문, 도문문 서대문, 남대문, 문은 4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 도성, 그죠? 도성에는 문이 4개만 있었을까요? 조선 도성에. 우주의 원리를 따라서 5개 아니에요. 8개 있었어요. 예.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소문 같은.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음양의 원리로 구성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향원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향원정을 지나서 저쪽 검천궁인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1895년이에요.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해가지고 요동반도를 토해내게 됐어요. 러시아가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전리품을 못 챙긴 일본이 군을 사귀지 못하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대러 전쟁 준비를 합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노일전쟁까지 10년이 시간이 있었죠. 그 바로 10년 기간이 대한제국이 생길 수 있었던 유일한 외교의 공간이었어요. 마지막 숨을 쉴 수 있는. 근데 러시아에 의탁해가지고 조선의 운명을 한번 세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민비였어요. 민비. 중심 세력 중 하나가. 그러니까 딱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일본이 보기에는 민비를 제거해야만이 러시아 체를 견제해서 본 거죠. 그래가지고 1895년 가을에 삼면에서 낭인하고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그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하여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을미사변인데 을미사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녹산이에요. 녹산. 이 명상하고 그때 민비였는데 민비를 재 죽이고 칼로 찌르고 시체를 녹산에다가 두고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태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세밀하게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사실이. 희한하게 이 엄청난 일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희한한 우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어딘가에 당시에 서바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건축 설계사가 여기서 거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새벽에 난리가 나니까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일본 낭인들하고 군인들이 왕비를 갖다가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하는 걸 현장에서 목도를 한 거예요. 그걸 다 본 거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보고를 했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니콜라이 2세한테 보고까지 그랬어요. 그게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석유소. 이 석유소 없애라고 계속 상소를 올리는데 그 상소를 올리는 그때 누가 또 같이 이름이 나오냐면은 새벽에 일사를 썼다고 하면 일수탁 이맥이 같이 나와요. 이맥을 계속 탄핵을 주장하는 이맥을 탄핵을 주장하면서 석유소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맥의 가문이 어떤 이 전통 우리 선가 문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중종이 끝까지 카바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종하고 이맥이 어렸을 때 준마 고우였어요. 동네 왕궁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카바를 해줘요. 그래서 심지어 왕실의 비밀 도서관에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찬수관 일을 했었고 연산군 때. 근데 중종 때도 끝까지 카바를 해준 덕분에 나왔다고 추정되는 것이 바로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입니다.